국내 산업 부문 유일한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을 이끌고 계신 장지상 원장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한민국 미래산업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한국 산업의 환경 변화와 발전 전망이라는 주제로 키노트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우리 한국 산업의 현재를 제조업을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에 대내외 여건 변화와 한국 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 발전의 비전과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산업의 현재입니다. 우리 제조업의 위상을 보면 세계 제조업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 주요국들의 비중은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졌지만은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그 와중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또 규모와 비중에서도 위상이 강화됐습니다. 이 그림에서 간단히 보시면은 2010년에 부가가치 기준으로 해서 2010년에 이 중국이 18.5%고 미국이 17.9%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7년 7년 후가 17년이 되면 중국이 27%로 커집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11.4%에서 8.3%로 줄었죠. 독일이나 아세안이나 다른 모든 나라들의 비중이 주는 와중에도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2.9%에서 3.1%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이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사실 보면은 우리가 제조업 때문에 한국의 제조업이 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왼쪽 그림에 보시면은 붉은색은 OECD 각국의 평균 성장률입니다. 2020년 1, 4분기부터 해서 성장률이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회복되고 있는데 우리 푸른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한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물론 뭐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기로 했지만은 마이너스로 가는 그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덜하고 또 회복하는데도 훨씬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코로나19로 내수가 침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강한 수출 회복력 때문에 경기 회복세가 이렇게 좀 빨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참고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표를 보시면은 1990년부터 우리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 지수로 이제 순위로 나타낸 건데요. 90년부터 2018년까지 쭉 오면서 17위에서 쭉 계속 상승해 가지고 2018년에는 현재 제조업 경쟁력 지수가 3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좀 이 현재로서 그렇지만은 추세적으로 보면은 우리 한국 제조업의 성장이 최근에 와서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우리 주력 산업의 수출 증가율이나 생산성 증가율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은 붉은 점이 2000년에서 2010년의 생산 및 수출의 평균 증가율이고 푸른 점이 2010년 이후의 생산과 수출의 증가율인데 이게 크게 떨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겠죠. 이만큼 이제 성장이 둔화됐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 하면은 이 역동성이 줄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역동성이라는 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이제 이 환경이 계속 변화하면은 제조업 특히 이제 산업 구조도 계속 변화해 줘야 되는데 그 변화해주는 지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추이를 보니까 이 왼쪽 그림에서 보면 구조 변화 지수가 90년부터 70년대에 비해서 계속 쭉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 비해서 거의 한 반 정도로 떨어져 있다. 이것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여건이 변함에 따라서 산업 구조도 그때그때 맞게 변해줘야만 이게 산업이 역동성이 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인데 그 활력이 상대적으로 우리 제조업이 떨어지고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그 활력 저하라든지 혹은 제조업의 경쟁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와서 침체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 제조업들이 하드웨어나 생산 경쟁력은 굉장히 양호하다. 그렇지만은 그 하드웨어에다가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융합하는 역량이 상대적으로 미흡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런 급속한 기술 전환이라든지 수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이런 역량이 좀 미흡해졌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산업 간 연계와 혹은 융합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이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의 변화하고 우리 산업의 어떤 움직임, 이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산업연구원에서 그 연구진들이 전문가 한 400여 분들한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앞으로 한국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메가 트렌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체로 한 5가지 정도를 꼽았습니다. 제일 밑에 그림의 제일 밑에서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이 나오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중국의 경쟁력 구조 고도화, 중국의 추격.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 와서 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환경 규제 강화, 그리고 인구의 구조의 변화, 고령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위에가 이제 GVC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이렇게 5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대체로 이거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전환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겁낼 거 없다, 이렇게 이제 하는 대신에 GVC 변화라든지 중국의 구조 고도화라든지 인구 구조 변화, 이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환경 규제, 이게 이 부분, 즉 특히 이제 이 탈탄소 경제로 가는 이 부분도 긍정적 기대에 비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는 비중이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하나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그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에서는 사실은 스마트 제조업을 이제 스마트 제조 혁신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럼 스마트 제조 혁신은 뭐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스마트 제조 혁신은 생산 측면에서 밑에 그림의 밑부분인데 스마트 프로덕션, 즉 스마트한 제조로 가야 된다. 자동화라든지 혹은 이 디지털화해서 그것을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최적화를 하는, 다시 말하면 생산에 있어서의 혁신이죠. 그것만이 아니고 또 한 개는 뭐냐 하면은 그 제품에 대한 혁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화된 개인 맞춤형 생산을 통해서 가급적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다시 말하면 이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쪽으로 이 스마트 제조 혁신이 가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받는 가격은 높아지고 생산하는 비용은 떨어져서 그만큼 이제 이윤을 더 많이 창출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한국에서는 3만 개를 목표로 스마트 공장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한 2만 개 정도로 우리가 스마트 공장을 도입을 했는데, 그 도입한 그 기업들의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정말로 기업들의 생산 효율이나 비용 절감이나 기업 성과에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왔고, 그 노동 측면에서도, 즉 작업장 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변화했고, 그 교육 훈련 시스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 수요와 연계된, 다시 말하면 지능화에 조금 더 미흡해 가지고 이 가치 혁신까지는 못 갔다, 이런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그 나타난 건데, 이 소위 비대면 활동, 경제 활동이 전부 비대면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들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물건도 이제 전부 다 온라인으로 많이 쇼핑을 하죠.
수업, 학교 수업도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측면,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이런 것들이 많은, 다시 말하면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비대면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 확대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응도 우리가 좀 필요하다. 뭐 코로나19의 요망 기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글로벌 가치 사슬의 변화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그 국제무역 그 수출이라는 국제무역 분업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해왔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분업을 통해서 국가 간 분업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는데 그걸 우리가 예를 들면은 큰 기업 예를 들면은 뭐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아이폰은 설계는 미국에서 하고 생산은 최종 조립은 중국에서 하고 중간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뭐 대만이나 혹은 한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생산이 일어나고 판매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글로벌 밸류 체인,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고 합니다. 이런 글로벌 가치 사슬이 굉장히 확장이 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성장을 해왔는데 이거에 대한 위험성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두 가지 원인인데요. 하나는 맨 처음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첨단 기술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뭐 방역 물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자국이 먼저 쓰기 위해서 수출을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글로벌 가치 사슬 국제 분업을 그대로 다 맞춰가는 것보다는 이 공급망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이런 인식을 하게 돼 가지고 이 글로벌 공급망이 글로벌 가치 사슬이 이제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도체라든지 혹은 자동차 미래차에 들어가는 자동차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자국 내에다가 이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 거기다가 방역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 전략 물품, 필수품 이런 것들도 자국 내에다가 생산, 공급망을 구축을 하려는 움직임 이런 게 이제 나타나거든요. 이런 재편에 대해서 한국도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도 아마 크게 이 녹색 성장, 다시 말해 탄소 중립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가 매우 심각하니까 탄소 중립을 표방하는 나라가 많아졌습니다. 뭐 EU는 일찍부터 시작을 했고 영국 또 하고 우리나라도 2050년에 넷제로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중국도 2060년에 넷제로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이렇게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뭘 하다 보니까 탄소를 덜 쓰게 되면은 탄소 배출을 덜 하고 뭔가 제조를 하려 그러면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그런 거를 노력하는 나라와 하지 않는 나라의 원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제 무역에서 분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EU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탄소 국경세,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을 그 도입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탄소 중립으로 산업이 탄소 경제에서 탈탄소, 탄소 중립으로 가는 이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되는 이런 큰 문제가 봉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에 있어서 이 탄소 중립을 하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우선 공정을 혁신해야 됩니다. 예컨대 우리 지금 그 제조업의 그 거의 뭐 한 30% 이상을 탄소를 배출하는 게 제철 부문입니다. 이 제철은 공정상 이 산화철을 갖다가 산소를 띠내 가지고 철만 남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소를 띠내는 방법에서 코커스를 즉 이 탄소를 넣어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이 철을 그 제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탄소 배출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탄소를 넣기보다는 수소를 넣어가지고 물로 빼내고 철을 만드는 이걸 수소 환원 제철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공정을 이런 식으로 공정을 혁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료도
탄소 배출하는 원료를 덜 써야 됩니다. 원료도 혁신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원료를 달인물로 한다든지 폐기물을 활용해서 원료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산업계 제조업에서 쓰고 있는 연료들이 대부분 뭐 그 화석 연료입니다. 그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탄소가 배출될 수밖에 없죠. 이걸 줄이려 그러면은 탄소 유래 에너지원을 바이오매스라든지 전력으로 다 대체를 해야 됩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고 폐기물을 재자원화, 리사이클링이라고 그러죠. 이 재자원 순환을 하고, 그래도 나올 수밖에 없는 탄소는, 이산화탄소는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이제 그 탄소 포집 기술을 통해서 탄소를 포집해서 저장을 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쉽지는 않죠. 하여튼 그렇지만 우리가 2050년, 이건 뭐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니까 우리도 여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런 그 변화에 대응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산업 발전의 비전을 세우고, 그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산업 정책을 쓰는 것이 좋겠느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9년 6월에 우리 그 정부가 제조업 르네상스 2030년 2030 비전을 토대로 제조업 르네상스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기본 목적이 우리가 앞으로 세계 제4대 제조 강국이 되겠다. 그래서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한 제조업에서 부가가치가 나오는 게 한 25%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한 5% 더 높여서 한 30% 정도로 높이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통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기존 산업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산업들을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좀 구조 고도화를 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이 LCD에서 OLED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기계 공업도 첨단 가공 장비를 한다든지, 소재 산업도 고부가가치 소재 산업으로 소재 품목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거죠. 이건 뭐 조금 이따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존 산업에 대해서는 고부가 품목에다가 집중함으로 해서 부가가치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제 신산업을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 신산업 중에서도 어디로 갈 거냐? 그걸 이미 뭐 그때 선언을 했습니다. 소위 이제 바이오 헬스, 그리고 미래차,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이걸 우리가 보통 빅3라고 그러죠. 빅3.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 가지 분야에 집중해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이 신산업을 확대하고,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제조 부가가치율을 30% 늘리면서 세계 제4대 강국으로, 제조 강국으로 가겠다, 이런 비전을 선포했고, 이 비전이 사실상 우리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큰 그 변화, 메가 트렌드 속에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큰 방향,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은 지금 산업별로 봐서 좀 제조업 르네상스에서 고부가 품목으로 간다. 그러면 반도체 같으면은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되어 있는 거를 비메모리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를 추가해서 종합 반도체로 간다든지, 그 다음에 뭐 가전이면은 지금 우리가 그 냉장고, TV 뭐 이런 그 가전을 전부 다 프리미엄 품목으로 간다든지, 고부가 가전으로, 자동차는 미래차로, 그 다음에 조선도 지금 친환경이나 자율운항 선박 쪽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겠느냐?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이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는데 이 전략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이 사후적으로 하지 말고 미리 트렌드를 읽어가지고 시장의 추세를 잘 읽어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발전 단계별로도 좀 정책을
좀 차별화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 이게 굉장히 큰 화두인데 이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녹색 산업, 디지털 산업, 신산업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략성을 강화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메가 트렌드에 대응해서 그 기술 변화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산업 구조로 개편하는 방향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방금 이야기했던 그 글로벌 가치 사슬의 재편 여기서도 결국 우리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형 발전 비전을 수립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나 미래 배터리나 뭐 이런 거를 갖다 놓고 첨단 기술을 갖고 둘이 갈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중국에서 탈출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 아세안으로 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을 거기에 맡기더라도 우리는 첨단 제조업의 이 플랫폼으로 간다든지 하는 이런 우리의 그 강점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형 발전 비전, 재편 적응 전략이 필요하다. 거기에다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선 시장이 하도록 즉 시장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는데 정부는 민간 추진이 어려운 영역을 지원을 해야 된다. 예컨대 지금 앞으로는 뭐 기술이 전부 융복합형, 기술이 융복합형이니까 이런 융복합형에서는 다양한 산업 분야들끼리 협업이 돼야 되는데 그런 협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정을 해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정부는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지면은 그거에 대한 초기 시장을 열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산업 정책의 시행을 통해서 제조업 발전 비전 2030을 달성하면은 한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은 충분히 지금 좀 약해지고 있는 경쟁력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지상 산업연구원장님의 키노트에 함께 하셨습니다. 역시나 수십 년간 네, 우리 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신 만큼 그만큼 예. 깊이와 또 해안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우리 뭐 제조업 중심으로 우리 산업 전반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 그리고 또 우리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좀 일러주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관련 토론도 저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예. 같은데요. 조 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정부도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산업계에서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여전히 그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고요. 또 우리가 경쟁력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또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들이죠. 조선, 철강, 석유화학 여전히 또 우리 경제를 바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업에게는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어떻게 하면 또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서 우리가 필요한 규제들을 정책들을 또 만들어 가야 될지 뭐 기업, 산업 전반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 산업 큰 어떤 흐름에서 이런 변화에 좀 대응을 해야 할까요? 예, 우리 기업의 입장이나 산업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어려운 도전 과제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뭐 정말 탄소 경제에서 탈탄소 경제로 가는 거니까 완전한 이게 뭐 탈바꿈이 되는 것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제 기업이나 산업계 입장에서는 우선 그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거든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2050년 넷제로 실현을 위한 어떤 그 로드맵을 우선 큰 그 실현 가능성의 바탕을 둔 로드맵을 정부가 만들어야 될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산업계나 의견을 다 구해가지고 근데 로드맵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뭐 2050년이면 벌써 30년이나 남은 거고 이게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거거든요. 꾸준히 추진해야 되는 일이니까 로드맵과 함께 뭐 5개년 계획 그리고 매 연도별로 실천 계획, 점검 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좀 법제화가 돼가지고 이거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도 만들고 법제화를 해서 정권에 관계없이 꾸준히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우선 급선무 같고, 그렇게 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없앨 수가 있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거든요. 기업들이 거기에 이제 적응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추가로는 이제 그 기업들로서는 탈탄소로 가려 그러면 원래 탄소에 기반한 시설들을 다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아까도 보셨지만 그 새로운 기술을 또 개발을 해야 되죠. 그럼 기존에 있던 그 설비를 폐기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은 엄청난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 그에 대해서 좀 정부가 이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금융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산업계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두 산업계하고 정부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시민사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와 산업계, 기업 모든 것들이 다 합심해서 정말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달성하기가 어렵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공하면 다시 이 전 세계 경제를 이끌 수도 있는, 이게 뭐 아무도 안 해본 일이니까 그런 희망도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이 흐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원장님께서는 정부의 역할, 로드맵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을 더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 미국이나 유럽연합도 이제 탄소 국경세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도입을 시사하면서 이제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원장님께서 계속 정부가 협업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실제 정부가 최근에 연대협력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 재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실제로 그 이런 연대 협력 모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면 제일 쉬운데요. 지금 그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그 화학 산업이 있습니다. 이게 다 석유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를 원료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나프타를 안 쓰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식물이라든지 혹은 그 미생물 효소나 이런 거를 써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든다든지 에틸렌을 만든다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기술은 기존의 석유화학 기업들은 기술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이 있는 바이오 업체들은 또 이거를 비즈니스화 할 수가 없죠. 사업으로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 업종에 있는 기업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을 하면 한쪽은 기술을 대고 한쪽은 그걸 수요해 가지고 사업화를 해주고 이렇게 협력을 하면은 충분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대 협력 모델이 중요하고, 사실은 이게 이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지만은 수소 경제로 간다 이렇게 할 때도 이 수소라고 하는 것이 수소 생산부터 해서 운송, 저장, 뭐 활용까지 굉장히 밸류 체인이 가치 사슬이 긴데요. 이 가치 사슬 모든 것을 한 산업이 담당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과정에서도 여러 기업들이 혹은 여러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을 해야 이게 제대로 된 전환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대 협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이번에는 제가 신사업 창출 방안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뭐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이제 제조업 르네상스 2030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이었죠. 그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정부가 500조를 투자하겠다라는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서 기조연설하실 때도 여전히 우리 제조업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좀 역동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역량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아마 정부가 좀 선제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르네상스 하면 떠오르는 게 부흥, 그 다음에 융합. 그래서 이게 르네상스라는 단어를 가진 정책, 이것을 정부 주도적으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 아니면 정부는 최대한 규제를 없애주고 시장 스스로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7, 80년대 경제 개발하면서 정부 주도로 어떤 산업을
선택하고 집중해서 투자하면서 성장시켰던 그러한 패러다임이 지금도 유효할까에 대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6, 70년대 우리가 중화학공업을 지정을 해서 뭐 그 정부의 정책 자금을 주고 거기서 공장을 짓고 이래 하던 시대의 산업 정책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가 기술을 다 예측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우리가 왜냐하면 다른 나라를 이미 잘 발전돼 있는 산업을 보고서 쫓아갈 때는 추격을 할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찍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단계는 지났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아무도 정부도 알 수 없고 아무도 잘 모릅니다. 자, 그러나 정부가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역할은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전체적으로 방향이 이게 아니냐 하는 것들을 제시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기업들하고 산업계하고 그 토론 끝에 이제 가는 건데 이게 지금 그 르네상스에서 그 빅3를 우리가 제시했죠. 뭐 바이오 헬스라든지 미래차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뭐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 그 정부가 직접 투자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육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라는 것을 제시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은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정부가 곧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기초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과 그다음에 새로운 물건이 나왔을 때 이거를 초기 시장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예컨대 지금 미국이나 EU나 특히 미국에서 지금 백신을 그렇게 많이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선구매 약속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실패해도 좋다. 성공하면 사주겠다. 시장을 확보해 준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정부가 해야 될 부분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특히 또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보면은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소재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소재 부품 장비나 이런 것들은 수요하는 기업의 이 중요한데 이 수요를 생각하지 않고 기술 개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부가 사주겠다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들 중에서도 수요하는 기업과 그리고 기술 개발하는 기업이 서로 합의를 해서 협의해서 가져오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산업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개척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쟁력 확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반대로 쫓아오는 중국 등의 추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앞으로는 좀 전망이 어둡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예, 중국이 참 무섭게 쫓아오고 있죠. 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 그 제조업의 그 활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추격입니다. 근데 기술이나 뭐 제품 성능으로 보면 이런 걸로 보면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이 아직 우리보다 못하긴 한데 문제는 가성비죠. 그러니까 좀 제품이 조금 떨어지긴 해도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괜찮다. 그러니까 중국 거를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브랜드 네임이 있어가지고 뭐 독일차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그만큼 가격을 못 받으니까 이제 중간에 치여가지고 이제 중국이 무섭게 따라오는데 다행인 것은 미중 갈등 때문에 미국에서 중국의 그 어떤 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발전이나 이런 걸 막아주고 있다는 게 저희들한테는 조금 다행입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 뭐 중국도 지금 엄청나게 따라오지만은 사실은 기술 격차가 아직 있거든요. 있는 기술 격차에 미국이 또 한 번 더 그렇게
막아주니까 저희들로서는 시간을 좀 상당히 많이 벌었다고 보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그 좀 기술 초격차를 좀 잘 유지하면 뭐 당분간은 그래도 좀 가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후진국이 따라오고 그거를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걸 그대로 지키겠다, 이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런 건 내주고 또 우리는 또 고부가 품목으로 또 옮겨가고 이렇게 할 각오를 하고 끊임없이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혁신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산업의 경쟁력을 더 키우고요. 그 다음에 또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산업들을 찾아 나가는데 우리가 민과 간이 어떻게 협업을 해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될지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저희한테 일깨워준 그런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네, 혹시 원장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사실은 그 어느 한쪽에서는 이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뭐 서비스업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의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봤다시피 이게 서비스업만으로 이루어진 나라의 그 이번에 이 데미지는 엄청 컸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제조업의 중요성은 뭔가를 우리 역량으로 우리나라 내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앞으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의 영역 구분도 사라지지 앞으로 않겠습니까?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제조업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드웨어와 생산 경쟁력은 있지만은 이게 서비스하고 이렇게 소프트웨어하고 결합되는 부분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제 그런 그 뭐 제조업이냐 서비스업이냐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그 지식 서비스 같은 걸 좀 많이 확보를 하고, 그 소프트웨어의 어떤 지식을 하드웨어에다가 부가를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좀 발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식 서비스의 확보 강조해 주셨고요. 원장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지상 산업연구원장님과 논의했고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